로마인의 나이, 세월과 나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이 단어들만큼 부담과 압박을 주는 단어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 사회는 나이에 민감합니다. 어디서 모르는 사람끼리 시비가 붙어도 누군가 먼저 너 몇 살이나 먹었어?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본싸움이 시작되죠.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며 내가 너 같은 아들이 있다. 너 같은 동생이 있다라는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들고, 상대편은 나이 많은 게 자랑이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 어디로 나이를 먹었냐? 라는 식으로 팽팽히 맞설 때 싸움의 본질이나 원인은 이미 어디론가 달아나고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나이와 지혜가 정비례하기라도 하는 양 몇 년 몇 개월까지 따지며 나이의 권위를 내세우다가도 경제 논리 앞에서는 그 나이가 갑자기 불리한 조건이 되어 한 살이라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취업은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죠. 기업은 어린 사람을 뽑아서 정년까지 길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은근히 배제합니다. 경력자들의 경험과 연륜을 제대로 대접해주자면 비용만 올라간다는 식으로 계산하니 젊고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부속품 취급당하는 인간의 가치에 절망하고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되면서 나이에서 오는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해도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 수식적인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작 또래 친구들끼리만 서로 말을 트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유럽어는 우리처럼 동갑내기 친구들만 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 선생과 학생 간에도 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의 경우 그렇게 말을 놓을 때 파를리아모 델 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을 놓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어의 경우도 두젠, 너라고 부르다, 말을 놓다과 지첸, 씨라는 존칭을 쓰다 이라고 하여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 서로가 동의할 때 너라고 말해도 전혀 무례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등의 유럽어가 이러한 수평적 언어가 가능한 것은 바로 라틴어 덕분입니다. 라틴어의 많은 어법 가운데 특별히 접속법은 화자나 글쓴이의 바람, 생각과 추측, 가정과 희망, 조건과 권고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의 접속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바로 법조문인데요. 로마법의 조문은 무엇을 하지 마라는 식의 직설법적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시기 바랍니다 등의 완곡한 접속법적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복지의 주민조차 로마를 공동의 조국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가끔 저는 라틴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 언어도 이런 수평적 성격이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수평적 성격이 발달하면 회의나 모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나 사회 구조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면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보면 대부분 취업, 상급 학교로의 진학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준비한 시험에서 거듭 낙방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그들의 자존감은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여기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아픔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누리는 사회 일각에선 자꾸 개인의 문제로 돌려 청년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개신교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가 말한 윤리적 인간, 비윤리적 사회라는 말이 시시때때로 간절히 생각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잘 살고 싶어도 살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법을 부추기고 합법엔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무능한 것이고 약삭 빠르고 초법적으로 살면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지금 고통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들에게 해봐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 해도 그런데 나는 왜? 그러면 어쩌라고 하는 울분에 찬 볼멘 소리밖에 돌아올 게 없습니다. 이들의 울분과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른들은 위로할 일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해요. 기성세대는 우리도 힘든데 왜 젊은 애들 밥그릇을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하나 하겠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우리 삶의 허리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빈 밥그릇마저 주어지지 않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면 또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우기도 빠듯하거나 부족하다면 그들의 절망은 고스란히 사회에 대한 분노로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우리는 북유럽 사회를 부러워만 하지 그들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제도적, 사회적 노력은 간과합니다. 봄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모든 에너지와 영양을 나무의 가장 끝인 꽃과 이파리에 몰아줍니다. 자연은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래 세대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지만 가슴만 답답할 뿐 마치 약장수처럼 라틴어의 생애 주기별 호칭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땐 힘없는 선생님을 절감하게 되어 제자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인판스, 아기, 유아, 파블블루스, 어린이,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뿌에르, 소년, 만 14세, 뿌엘라, 소녀, 만 12세, 아돌레센스, 청소년, 만 20세까지, 유베니스, 젊은이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 성인 남성, 비르, 성인 남성 만 60세까지, 세넥스, 노인 만 60세 이상. 라틴어에서 아기라는 단어, 인판스는 인판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동사 앞에 붙어서 부정, 박탈, 반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판스는 말하다를 의미하는 파로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따라서 인판스는 말 못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로마법에서 유아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나우스 황제 때의 7세 미만은 유아로 규정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작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파르블루스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로 고착되기도 합니다. 로마법에서 소녀는 14세 이상이고 소녀는 12세 이상입니다. 남녀 각각 14세와 12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엔 남녀 각각 16세와 14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법적 능력의 시작은 성년이 되는 만 25세에 주어졌습니다. 즉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결혼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법상 25세 이하는 미성숙자로 미성년이라고 했고 그들에게는 자기 의사에 따른 법률 생활의 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로는 유베니스 외에도 유벤투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프로축구팀 이름인 유벤투스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유독 젊은이를 가리키는 나이대가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 무척 넓습니다. 젊은이로 규정하는 연령대가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군대에 충원할 병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법은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의 남성을 병역 정령자라고 불렀어요. 분명 로마 시대의 젊은이라는 호칭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수단이 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법이 젊은이의 나이를 길게 잡았던 것은 병력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유구한 역사가 흐른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유럽인들에게 나이에 대한 강박을 덜어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난 무언가를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탈리아 친구들은 넌 아직 젊어 라고 말해 주었어요. 재미있는 건 그 옆에서 똑같은 잔소리를 하던 70세 할아버지한테도 당신은 아직 젊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라틴어에서 쓰던 생애 주기별 호칭이 그런 인식의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라틴어의 젊은이라는 호칭은 인간의 가능성을 아주 크고 길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이런 이탈리아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같은 또래의 사람이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을 하거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사회로 나가면 언제든 대체로 내가 처한 상황은 불리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치켜 세우려는 사람보다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나마저 나를 미워한다면 더 이상 누가 날 사랑하겠습니까? 나마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나이 또래의 사람이 무언가를 이뤘지만 나는 아직 눈에 띄게 이룬 것이 없다면 그와 내가 걷는 걸음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와 그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죠. 하늘의 새를 보세요. 그 어떤 비둘기도 참새처럼 날지 않고 종달새가 부엉이처럼 날지 않아요. 각자 저마다의 비행법과 날개짓으로 하늘을 납니다. 인간도 같은 나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저마다의 걸음걸이가 있고 저마다의 날갯짓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내 걸음의 속도와 몸짓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공부는 무엇을 외우고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걸음걸이와 몸짓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걸음걸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몸짓과 날개짓을 배워야 할까요? 내가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을 때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더 나은 곳은 없더라.